안녕하십니까, 박병호입니다. 오늘 8월 벌써 20일입니다. 뭐 이렇게 예전에는 15일 정도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는 그 좀 바람이 좀 시원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고 아직은 뭐 열대야 속에서 온 국민이 좀 고생하고 있죠. 또 김대중 그 칼럼니스트 이분이 고래인가 새우인가 이런 제의 글을 써놓으셨네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세계 톱 10의 경제대국, 강력한 군사력, 소프트파워, G7에 초대받은 고래국가, 안에서는 분열, 갈등, 저주, 난무, 분단 후 사상 이념 대립 고차가 결국 한나라 정치인 국민의 수준 어느 쪽으로 갈지 국민이 판결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 8위의 스포츠 강국으로 올랐었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를 제친 순위다. 세계 순위를 따지자면 근자에 한국만큼 잘 나가는 나라는 없다. 그리고 어디를 보니까 우리 스포츠 파리가 세계에서 2차 세계 대전의 추축국, 그러니까 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었죠. 세 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국들, 뭐 이렇게 미국, 소련 이런 나라들을 하고 이제 10위 안에는 식민지 국가에서 올림픽에서 세계 8위를 했잖아요. 그 안에 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실질 국민 총소득 이건 3만 6천 달러를 넘어서 드디어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한다. 군사면에서는 세계 6위의 강국이고 자동차, 비대칭 이제 전력 핵무기는 제외하고죠. 자동차, 휴대폰, 반도체, 선박 등 여러 면에서 한국은 선두그룹에 진입한 지 오래다.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대형 선박의 43%가 우리 조선소에서 만든 것이고, 이 부분만 저는 이제 들으면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생각이 나는 거죠. 500원짜리 동전 갖고 가서 영국의 금융 설득시켰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탱크, 항공기 등 군사무기도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지하철, 공항 등도 세계 인류 수준이고 머지않아 세계 원전 시장에서도 한국이 우뚝 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부해도 좋을 그런 성취가 불과 50년 내에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것. 그 다음에 참혹하고 참담한 전쟁을 겪으면서도 또 남북으로 갈린 상태에서 이념적 분열에 시달리면서 그런 불운들을 딛고 일어서 해낸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국의 발전을 세밀히 관찰해온 스페인 출신 학자 라몬 파체코 파르도, 이분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아마 강의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2023년에 출간한 새우에서 고래로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갖다가 오늘날 한국은 더 이상 고래들 사이에서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한층 강화된 민주주의 사회이자 세계에서 10번째 경제대국, 그리고 6번째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소프트 파워의 차원에서 11번째 나라, 또한 언론 자유를 기준으로 아시아 최고의 국가이며 G20 테이블의 자리를 차지하고 G7에 초대받는 이 나라는 절대 피라미가 아니다.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여기서부터 이제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반격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책을 읽다가 눈을 현실로 돌리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간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열과 갈등, 증오와 저주가 난무하는 정치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나라가 어떻게 건국됐는지를 80년이 지난 동안에도 정리하지 못하고 아직도 친일, 반일하면서 머리 터지게 싸우는 우리나라를 정말 제대로 보면서 하는 소리인가? 독일, 프랑스처럼 수백 년을 원수처럼 죽이고 싸웠으면서도 손잡고 이웃하는 유럽의 학자가 무엇을 잘못 봤길래 아직도 친일, 죽창가하면서 35년의 식민지 멘탈리티에서 못 벗어나는 이 나라를 고래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국회를 보면 저질 정치의 극치를 본다. 180석의 치에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탄핵이니 특이니 하는 폭력적 언사가 일상이 되고 있다. 당대표 뽑는데 90% 가까이 찬성한다니 이 정당이 민주주의 정당인가 싶다. 지금 한국의 정치는 고래는커녕 세우라고 하기에도 창피할 만큼 타락하고 있다. 욕하는 것 보면 시정잡배도 저런 시정잡배가 없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난의 정도는 도를 넘는다. 나는 이 대립과 파괴적 언행들이 단순히 정치와 권력 추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단 이후 고착화 된 남북 대치에서 오는 사상과 이념의 대립을 기인한다고 본다. 그 대립의 뿌리는 한국 사회 고질적인 지역 대립에 문제가 더 얹혀 있다고 본다. 경제적 빈부의 차이에 대한 체질적 저항이 있고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자유의 이념적 차이로 발전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 이념적 대립을 더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남북 분단이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빈부의 문제, 보수와 진보의 좌파의 문제, 지역적 차별의식의 확대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런 이념적 좌우 대립은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 마찰이 적어지거나 해소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보다 잘 살게 되고 세계 이익을 끌 만큼 발전하고 있음에도 그 대립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악랄하고 더 저질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따라오려고 모방하고 우리를 배우려고 한국을 찾아오는데 우리 정치는 너 죽고 나 죽자란 돌격행위로 치닫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우리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써놨는데 제가 항상 이제 이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굉장히 그 전문가들이죠. 감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그 깊은 그런 경륜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터치를 안 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부분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고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아까 우리 김대중 선생님이 썼던 것처럼 참혹하고 아주 완전히 항폐화된 6.25 전쟁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갈린 상태, 그러한 그 남북의 어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가장 세계에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럼에도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는데 지금 다른 분야는 다 이렇게 우수하게, 그러니까 세계 10번째 경제대국, 그 다음에 6번째 군사대국,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선진국 그룹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청년들 이번에 그 올림픽에 가가지고 2000년대 태어나는 우리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 세계 8위의 그 성적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잘 되고 가고 있어. 딱 한 가지 정치야. 그런데 정치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이번에 그 한나라당 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 공천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어느 당에서 그 공천을 받으려고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은, 국회의원이 과연 뭐길래 저렇게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여왔던 모든 걸 거의 다 버리고 그냥 오로지 공천에 매달리는가. 이 생각을 우리 김대중 그 선생도 보시면 알 텐데, 그건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런 특권이 없으면은 그 참 여러 가지 모멸 당하고 창피하고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러울 텐데 그런 행위들을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덮을 만큼 오는 반대급부가 국회의원들한테 그 특권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엊그저께도 올렸지만은 대한민국의 국회의 품격이 떨어진 것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게 면책특권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러니까 A라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는데 면책특권이 없다면은 그렇게 말하겠어요? 대통령 영부인 보고 살인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바로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 같은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아무 필요가 없고, 우리 김대중 선생 같은 분이
이렇게 보는데, 세계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원인이 뭔가? 정치인들한테 가해지는 특권이다. 어떻게 현직 검사에 있으면서, 경찰 간부로 있으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사직서도 처리가 안 됐는데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일단 며칠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은 일정 연령 이상 되면은 평생, 지금 연금 갖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너무 그게 참 서로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지금 정치권에서 결정을 못 하잖아요. 그만큼 걸려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한테는 국회의원이 한번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정 연령 이상 되면 평생 연금을 주게 되는, 그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국회 안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도 하기 싫다 진짜. 이런 부분,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해 주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정리를 할 텐데, 이상하게 그건 전부 다 여러 가지 정치 행태를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우리 장기표 선생이 아주 지금 이제 뭐 방광암 사기라고 그랬습니까? 돌아가시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지금 외치고 있는 게, 우리 정치를 갖다가 대한민국 되살리려면은 갖고 있는 특권들을 좀 버려야 된다.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고. 미국에서 대통령이 막 퇴직하게 되면은 5년인가 연금이 지급되고 그 이후로 끊긴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하고 나면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모르겠지만은 대골처럼 지어놓고 말이지. 지금 뭐 어떤 대통령은 뭐 경호원이 65명이라고 그러던가? 그러면은 지금 현직 대통령도, 제 욕심 같아서는 윤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 끝나고 나면은 대통령에게 주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이임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수행하고 나면은, 끝나면은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자기가 공부해본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특권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그러면은,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은 일서의 정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조금 뭐 하면 문제 만들고 막 그냥 균열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정치인들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 지금 대한민국의 상위층을 형성을 하고 있는 이, 법적으로는 안 돼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특권 카르텔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정관예우 이런 부분, 왜 뭐 50억 클럽 그 얘기가 되는데 왜 그 사람들 지금 아직까지 단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존경하는 우리 정교모 교수님들 6,500만인가 계시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우리 김대중 선생 같은 분들이 좀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 같은 걸 갖다가 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참 우리 후대들한테 너희들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해라,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 볼 테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힘을 행사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나라를 좀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겠는가를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